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또 하락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는 점 하나 하고, 이건 특이한 건 아닌데 장중 흐름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급락했다가 중반 이후부터 약간 들려 올라오면서 끝났습니다. 세 개가 여기 보시면 들려 올라갔죠. 또 주시장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히 뉴스 보도에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PMI 속보치들이 나왔는데 유럽의 속보치가 이 제조업 속보치거든요, PMI. 그런데 반등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죠, 제조업이.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거든요. 경제 수축에 대한 우려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지수는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연말 특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인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반등할지는 아직은 판단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진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PMI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세차게 다시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PMI 심리지수가 내려온 강도가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전에 바뀌었죠. S&P 글로벌 얘네 마켓이었는데 S&P 글로벌 쪽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서비스업 속보치고 이게 제조업 속보치거든요. 둘 다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ISM이 아니고요. ISM은 요거보다는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경제 움직임이 약간 혼탁한 상황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듯이 경제 지표가 누그러지는 것이 금리 인상 속도 인하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다시 경제 지표의 안 좋음이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급격한 이슈가 현재로서는 경기 수축에 대한 이슈,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이슈가 상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뭐 가동률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혹은 뭐 판매라든가 혹은 출하 뭐 이런 것들이 정점 언저리에서 수축 구간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려고 하는 초입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지, 아직 확연하게 무엇인가의 움직임이,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리꽂을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지, 지표에 보면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차게 내리꽂지 않는다는 것. 다만 가능성은 좀 낮다,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기사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께서 12월 17일 날 올리신 거 보면 골드만삭스도 이제 수출명 해고한다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하고 금융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투자 기업, 그러니까 금융 투자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시티그룹, 바클리, 모건스탠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고를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선대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 선대응을 했던 것이 다시 고용으로 넘어가려면 확연하게 경기 수축이 끝났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우리가 이제 지표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줄게 나왔다는 등 뭐 이런 그러니까 지표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은 해고 쪽으로 계속 쏠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고된 사람들이 고용 중에서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있는 파란색 그 지표가 풀타임 고용자 숫자고요. 여기 있는 빨간 게 파트타임 고용자 숫자거든요. 보시면 여기 풀타임 고용자 숫자는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작년 5월 대비 작년 5월에 이제 1억 3,200만이었는데 지금은 1억 3,230만, 1억 3,2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뭐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급격히 줄었다가 또 다시 쭉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풀타임은 그런 패턴이 아니죠. 그러니까 풀타임 고용자들은 줄고
혹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파트타임 고용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미국 경제의 경기 수축에 방어를 하는데 고용 부분도 점점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규 실업수단 청구건수가 보면 고용 시장이 아직도 강력한 어떤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이점을 보면 어제 미국이 3% 넘게 빠졌잖아요. 유럽도.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하면서 이 개파락으로 상당히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이걸 다 끌고 올라가면서 끝났거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끌고 처음에 이제 개파락해서 했다가 다 끌고 올라갔죠. 이걸 끌고 올라간 애들이 외국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서 시장을 끝낸다? 참 특이한 움직임이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뉴스보도에 올라와서 그걸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이겁니다. 연합뉴스에 조준익 기자께서 10일 17일 올렸는데 이제 중국이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진작하고 재정통화 풀가동, 그러니까 전부 다 경기 부양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동부유는 언급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나 이런 그 다음에 그 공동부유 이런 것들로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을 막는 이런 것들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심한 어떤 그 공산당 반대운동, 시진핑 반대운동 뭐 이런 쪽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정책체 패턴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시주석이 3년임 하는 스타트 연도가 내년인데 그 들어오면서 경제적 안정하고 궤도를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들어오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패턴으로 뭔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적극적 재정, 온건한 통화정책, 내수, 소비 회복, 주택 개선, 신에너지, 민간자본, 국가 프로젝트 참여 뭐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중국의 그 부동산 거대 도시, 큰 도시들, 대도시들 그 관련된 지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전월을 100으로 보면 혹은 전년 동월을 100으로 보면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가격이 움직였는데 이게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전월이나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100보다 높은 수치보다는 100보다 낮은 수치가 훨씬 많아요. 이거는 신규 주택이고요. 얘는 기존 주택이거든요. 기존 주택 가격은 여기 보시면 100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하물며 전년 동기 대비도 100보다 낮으니까 전년 같은 동월보다도 낮은 가격대로 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시진핑 주석 체제의 주로 규제 대상으로 얘기했던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출신 등 IT 대기업들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로 넘어가서 볼게요. 다른 기사. 이거는 매일경제 이유진 기자께서 10월 16일로 올리셨는데 중국이 빅테크를 전폭 지원한다. 경기 부양 발등에 불 끌려고 급선회 했다.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빠졌다. 즉 집 투기에 대한 부분을 안 잡겠다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류가 약간 바뀌고 있는, 물론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올린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짓눌리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그 경제 부분이 바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열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보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산업이 알리바바, 직능닷컴, 메이탄 등 기술 기업들, IT 관련된 인터넷 기반 사업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의료, 자율주행, 자율배달 서비스, 전자상거래, 교통, 숙박, 여행 뭐 이런 공유경제,
요런 부분들 전부 다 짓누르고 있던 영역들입니다. 다.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줬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을 좀 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무엇인가 바뀌려면 대대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온 것 같고, 중국 주식시장이 이걸 반영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대적으로 글로벌보다는 중국 시장에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표로 본격적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표상으로 발표되려면 내년도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정도나 혹은 그 2분기 들어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1분기 끝나갈 무렵이나.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패닉 현상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이 될 거고, 내년 다음 달에 춘제 하반기에, 다음 달 하반기에,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 활동력이 좀, 그러니까 환기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감안해 보면 봄철 겨울쯤 끝나간 한 3월 4월 이때가 돼야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들이 지표상으로 표시돼서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상황 이전에 주식시장이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 상황. 그래서 일단 중국이 무엇인가 급선회하려고 애를 하고 있다. 다만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 세 개의 축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세 개의 축 중에 중국이 대대적인 지금 지원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축이 경제를 급격하게 다시 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경기 사이클이 돌면서 사실 공존하는 것, 경기 사이클이 공존하는 것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인하로 인해서 공존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쪽은 중국밖에 없죠. 유럽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보다는 중국 쪽만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면 국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또 4% 빠졌거든요. 테슬라 주식 여기 보면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EO 때문에 여기 지금 계속 뭔가 이슈를 알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트위터에 CNN 언론 기자들 계정을 전부 다 무더기로 정지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반체제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극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 그리고 테슬라 이것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그 주식 매도를 지금 계속 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 조달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고, 보시면 주요 지지선 다 깨지고 지금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지금 지지선이 다시 걸렸죠, 이 라인에. 여기 주요 지지선 다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까지도 깨고 또 다시 걸려서 반등하는 것 같아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거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죠. 이게 400달러 넘게 있던 게 150달러, 중간에 뭐 그 액면 분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려왔는데, 봄날이 다 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그 경영자 리스크가 너무 커요. 트위터, 아니 이 TSLA는 그 기업 가치 논쟁, 성장 논쟁을 넘어서서 CEO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투자자 매매 동향 보여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 좀 더 보고 이걸 드릴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걸 먼저 보고 하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이제 서방, 유럽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좀 팔겠다고 지금 얘기를 정책을 좀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 모디 총리든가요? 하고 전화 통화해서 뭐 서로 여기 있네요. 모디 총리
공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시아협력 발표를 아시아협력 확대 발표를 바로 했는데, 일단은 캡쉬운 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이게 브렌트유고 밑에 있는 게 우랄,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거든요. 근데 이게 캡쉬운 게 60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십시오. 50달러 미친 49달러까지도 찍었습니다.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스프레드가 우랄 석유하고 그다음에 브렌트유하고 보시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하고 브렌트 석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아랫방향으로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갈 땐 더 오르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나 가스 딴 데다 팔아버릴래, 이런 형태로 지금 넘어가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캡쉬운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엄청난 타격을 주지 못한다. 어제 제가 인도 관련된 것들이 궁금해서 정보를 찾은 것 중에서 한 강의, 서울대 교수 중에 강성영 교수님의 러시아 의원이 계속한다, 이거를 들었거든요. 이걸 들으시면 인도 정책을 하고 인도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인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강력하게 좀 더 캡을 씌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진 못했지만 일정 부분의 캡을 씌운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가지고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걸 다시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식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비민감주와 민감주 사이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을 얘기 드려보면, 이게 이제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그 다음에 이게 농심. 이게 CJ 제일제당입니다. 주로 다 먹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민감주들인데, 보시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이후에 고점을 찍은 것부터 내려온 게, 오뚜기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이게 농심인데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인데 마이너스 24%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경기 민감주인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이건 너무 높은 거고, 살짝 낮아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30% 넘을 것 같은데? 35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대차거든요. 43 빠졌죠. 이게 LG전자입니다. 54인데 여기 이제 최고점이니까 한 50% 정도 빠졌죠. 그러면 비민감주는 덜 빠지고 민감주는 많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짧게 놓고 보면 향후에 경기 수축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민감주를 털고 비민감주로 넘어갔다가 조정이 좀 더 일어났을 때 비민감주를 팔고 민감주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길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빠진 민감주를 들고 이거를 포지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덜 빠진 비민감주 를 포지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민감주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 그러니까 이게 긴 기간이라는 얘기는 요번 경기 수축이 끝나고 다음번 경기 확장 국면이 들어서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이제 나중에 거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농심을 100, 삼성전자를 100을 동시에 현대차 100을 동시에 투자했다 그러면, 농심은 100 중에 한 7, 80은 80 한 4, 5는 들고 있다는 뜻이고, 현대차는 50밖에 못 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비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일정 부분 많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금들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투자한다거나, 혹은 나중에 들고 있다가 비민감주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비민감주하고 민감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 시각하고 장기적 시각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비민감주를 줄이고 민감주를 늘리는 게 현재로서는 더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지션을 드러냈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민감주를 줄이고 바로 민감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 때는 비민감주를 털었다가 주식시장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민감주로 갈아타는 뭐 이런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들릴 때는 비민감주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보시면 정점 치는 것처럼 하락 강도가 일단 멈추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바닥을 다시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 1차적으로 요 라인에서 3.69 요 라인에서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 다시 이제 밑으로 한번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4 그 중반대 언저리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어제 주식시장 내려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도 내려갔었거든요. 오늘은 주식시장 내려갔는데 10년 국채가 이제 양봉을 보였죠. 플러스로 끝났는데 확정을 지을 수 없긴 하지만 단기하고 장기 국채의 스프레드가 일정 부분 최장치까지 벌어진 것,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긴 할 것 같고요. 내려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열려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진 못할 겁니다. 아니면 얘가 바닥을 찍고 머리를 살짝 다시 들고 일정 부분 스프레드를 줄이거나 장단기 금리차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굳이 얘를 매집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얘가 들려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